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첫 시간은 교재 진도는 안 나가고요. 전체적인 그 강의, 목표랑 강의 진행 방법 설명하고 전체적인 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한두 시간 정도는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커리큘럼상 공지 나간 거는 암기장 특강 해가지고 이제 사례형 중요 쟁점 정리하는 그냥 그 사례 쟁점 위주로 암기장 빨리 훑는 강의로 공지가 나갔는데 그 강의 계획서 배부 단계에서 강의 명칭 자체를 그냥 수정해버렸죠. 심화 정리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의 가름에서 기본 강의 같으면 길게 해가지고 기본서 가지고 꼼꼼하게 내용 정리하는 거고, 당연히 지금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변시 들어가기 전에 그 기본 강의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하면 제일 좋긴 한데 시간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캡슐. 그러니까 캡슐이라는 거는 단순한 사례 쟁점 암기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심화 정리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서에 가름하는 정리집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리집을 가지고 형법, 총론, 강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변시가 지금 객관식만 보는 것도 아니고 사례형만 보는 것도 아니고 선택, 사례, 기록 공부, 기록형 시험을 세 가지 유형을 다 보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공부할 형법 전체 내용을 공부한 걸 바탕으로 선택, 사례, 기록을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시에 한해서는 무슨 객관식용 시험, 주관식용 시험 이렇게 끊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냥 약간 좀 생각 없이 공부할 때는 객관식용으로 이제 일단 공부하고 나중에 사례용으로 공부를 따로 해야지라고 그냥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커리큘럼이나 이렇게 공부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객관식용 형법 강의를 따로 듣고 주관식용 형법 강의도 따로 듣고 교재를 따로 잡아서 막 정리하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딱 전체적인 정리 강의라고 했을 때 기본 목표는 뭐예요? 변호사 시험 형사법에서 필요한 형법에 한해서 선택형, 사례형, 특히 기록형, 특히 사례형에 집중을 해요. 선사기에 필요한 전체 내용을 이번에 기본 강의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본서로 걸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본서에 가름하는 정리집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막 주관식용 쟁점 암기용으로 막 외우는 공부하는 거다. 너무 그렇게 범위를 먼저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일순환하고 암기장 특강을 딱 지금 시즌이에요. 지금 시즌에 강의를 오전 오후 2개를 동시에 깔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순환을 그래도 좀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정말 타이트하고 막 급하긴 한데, 일순환에서 일순환 단권화 강의에서 기본서를 가지고 약간 정리 강의를 진행을 하고 따로 타임을 잡아가지고 오후 시간이나 약간 민법이랑 딱 징검다리로 딱 어긋나게 해가지고 암기창 특강을 따로 캡슐로 진행하고 형소 같으면 핵심 정리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그렇게 어떻게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일순환 강의를 기본서로 가지고 전체 내용 10몇 회 동안 형법 자체를 12회, 14회 끊는 게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강론 파트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날아가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클레임도 들어오고 강의 진행이나 효율 같은 거 따져봤을 때, 그럼 이제 기본서로 정리하실 분들은 차근차근 정리한 올해 초에 그 예비순환 기본강의 진행한 거 있죠. 좀 길더라도 그걸로 정리하고, 이제 기본서를 현실적으로 볼 시간이 없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딱 기본서에 가름하는 정리집으로서 캡슐을 잡고 전체 내용 공부하고 교재 정리에서 들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시험장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딱 시험 전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일주일 전 딱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시험이 일주일 남아가지고 내가 1년 동안 공부한 형사법 전체 내용을 한번 쫙 빠르게 정리를 완벽하게 1년 동안 공부한 걸 제대로 한번 보고 시험장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형법 같으면 형법, 총론, 강론 내용으로 따지면 선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좀 부족한 거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전체 형법을 커버하는 내용 정리 교재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 교재는 기본서 또는 캡슐인 거예요. 두 개 모두 들고 가는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쟁점 정의 형법은 기본서 부교재로도 쓰고 캡슐 부교재로 씁니다. 정리를 위해서, 정리를 좀 더 빨리 하고 눈에 확 들어오기 위해서 사례 쟁점 위주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기 위한 교재 정리로서 기본서를 들고 가거나 캡슐을 들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거고,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캡슐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딱 지금 이 강의 가지고 이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기본서 같은 건 안 보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객관식 공부를 따로 하고 사례용으로 공부를 따로 할 것 같으면 사례용으로 교재를 따로 적고 하는 건데, 지금 딱 캡슐하고 부교재까지 쟁점 정리까지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선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리 내용 끝나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커버하는 거예요? 형법에 출제될 수 있는, 아니 그 기록형에 출제될 수 있는 형법 판례까지 커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캡슐이 다른 쟁점 암기장에 비해서 좀 더 두껍고 내용이 막 복잡하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주로 보는 교재 중에 형법 기본서에 가름하는 정리집이 캡슐 말고는 대체제가 없어요.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책을 좀 쓰고 싶은데 제가 쓸 시간도 없고 해서 시중에 그래도 좀 쓸만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쓸만한 교재 중에 그러니까 단순한 쟁점 암기장 말고 기본서에 가름하는 정리집의 성격으로서 그러니까 정리집이라는 건 뭐라고요? 암기장이라 정리집까지라는 선사기에 필요한 내용이 어느 정도 다 그래도 8, 90%까지는 커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교재가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캡슐밖에 없어요. 그래서 캡슐이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책이 보기 힘든 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캡슐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형법이 대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컨셉은 전체 선사기 내용 정리 위한 형법 심화 정리 강의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암기장 강의를 해가지고 한 8회 정도로 막 해가지고 짧게 끊어서도 하고 막 이러는데 또 그렇게 진행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뒤에 강론 같은 것들이 너무 급하게 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순히 사례 쟁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회차 같은 걸 좀 타이트하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그냥 일순환 자체를 정리집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회차 자체를 10회 이상으로 좀 늘린 게 있어요, 일부러. 뒤에 강론까지도 좀 더 이제 급하지 않게 좀 차근차근 가려고 하는 거고, 근데 회차를 늘려서도 형법 전체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진도는 좀 더 타이트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강의든 강의를 들을 때 좀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가 시험장 들어가기 위해서 선사기에 필요한 형사법 필요한 형법 기본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사기 굳이 구별하진 않되 사례 쟁점에 좀 집중하긴 해요. 집중을 해가지고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왜 사례 쟁점에 집중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선사기 구별이 크게 의미 없는 게 사례 쟁점 우리가 학판검으로 정리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사례 쟁점으로 정리하는 거에 항상 딸려 나오는 판례들이 있죠. 그 판례는 학판검 사례 쟁점 쓸 때도 외워가지고 써야 되는 중요 판례가 되는 거고 그 판례가 객관식 중요 판례예요. 사례 쟁점에서 외우고 정리하는 판례는 당연히 객관식용으로도 A급 판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용으로 그렇게 꼼꼼하게 막 학판검 분석하고 케이스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판례 공부, 쟁점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그러한 판례 태도 또는 객관식 사례에서 그 판례 적용했다는 결론을 물어보는 객관식에서 그 판례가 나와도 당연히 OX 맞춥니다. 그리고 사례에서 중요하게 정리하는 판례가 곧 어디도 나와요? 그 판례만 딱 떼가지고 기록에도 나와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쟁점이라고 했을 때 답안 쓰는 건 사례 답안보다 기록 답안이 훨씬 쓰기 쉬워요. 왜? 사례 답안에서는 학판검을 분설해가지고 구구절절히 써야 되지만 기록 답안 같으면 판례 요지만 딱 쓰고 검토해가지고 기다 아니다, 무죄다 유죄다 이것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판례, 똑같은 쟁점 케이스라고 하면 기록이 답안을 쓰는 걸 생각을 해보면 쟁점을 이제 뽑아내는 게 사례 같으면 한 페이지 정리되어 있지만 기록은 그게 막 기록이 흩어져 있으니까 뽑는 건 어렵지만 쟁점을 똑같이 찾아내고 뽑아냈다는 전제에서 답안 쓰는 것만 보면 사례 공부한 거 가지고 판례만 떼가지고 검토만 잘 써주면 되는 거니까 기록 답안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하면서 답이 나왔죠? 사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거 공부한 거 가지고 객관식 때려 맞추고 기록 쓰는 거예요. 우리가 형법 공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 공부할 때부터 객관식 공부, 사례 공부, 기록 공부를 너무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쓸데없이 끊어버리시면 안 돼요. 결국 이게 다 맞물려 떨어지는 거지. 어떤 객관식 공부, 형법 공부가 따로 있고 주관식 형법 공부가 따로 있고 기록용 형법 판례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모든 판례는 기록에 출제가 가능해요. 왜? 판례라는 것 자체는 기록이 있으니까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어떤 판례든 역으로 기록 구성은 다 가능합니다. 어떤 기록에 나오는 형법 판례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어쨌든 중요도 완급 조절을 하되 그 판단은 이미 어디서 끝나버려요? 사례용으로 쟁점 정리하는 사례용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판례는 무조건 선사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례용 쟁점, 사례용 쟁점, 사례용 판례 이런 거에 집중해서 선사기를 커버한다고 하지만 그쪽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례용으로 정리를 하면 객관식도 맞출 수 있고 주관식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가장 길고 복잡한 걸 정리하니까 짧게 끊어치고 OX 맞추는 거랑 짧게 끊어 쓰는 거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객관식 공부만 해가지고 OX 맞추는 식으로, 그러니까 OX 맞추는 판례 공부는 뭐야? 그냥 눈으로 쫙 훑어보고 어떤 문구를 백제 쓸 게 아니니까
문구를 훑어보고 그냥 OX 맞추는 거예요. 객관식용을 끊어서 공부하면 사례 안 써지고 기록 안 써집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뭐야? 물리적으로 뭐야? 여러분들이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전체 내용을 뭐야? 완벽하게 100% 꼼꼼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가장 효율적으로 시험에 필요한 게 100이면 최소 8, 90 정도까지 완성을 해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공부는 뭐다? 사례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걸 객관식하고 기록형에 써먹을 생각을 해야지. 일단 쉬우니까 OX 맞추는 객관식도 쫙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 동안 주관식 집중까지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객관식 풀다가 가을 겨울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시작하는 단계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당장 딱 내가 형법, 뭐 기출문제 같은 걸 풀겠다. 내가 문제풀이 공부 같은 걸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은 선택, 사례, 기록이잖아요. 객관식 여러분 시험이 아니니까. 근데 당연히 혼자서 그냥 문제를 풀어보겠다면 당연히 제일 처음에 접근하는 건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자체가 진입장벽이 낮고 당장에 10분만 쪼갰어도 객관식 몇 문제라도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관식 같으면 사례는 일단 통으로 막 한두 시간, 기록도 통으로 막 한두 시간이 들어가고 일단 막 써야 되니까 되게 힘들고 괴롭잖아요. 문제도 어렵고.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 객관식부터 시작하는 게 맞긴 한데 공부 계획을 차근차근 잘 세우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내년 1월 시험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이제 4월 말에 발표나고 내가 5월부터 공부를 차근차근 시행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전체 수험 기간이 1년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빡세게 해봤자 한 7, 8개월이에요. 그럼 7, 8개월 동안 민형, 공해, 시험 유형 따지면 선사, 기적. 여기 필요한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공부해서 시험장에 못 들어갑니다. 항상 그래서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우선순위를 따지고. 그러면 그냥 진입장벽이 낮다 그래가지고 그냥 관성적으로 객관식만 쫙 풀다 보면 뭔가 계획을 딱 세워놓고 여기까지 우선 끝나고 다음에 사례 넘어가고 다음에 기록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과정 관련해서도 계획을 세워놓고 딱 D-Day를 잡아놓고 하지 않으면 그냥 객관식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가을 돼요. 한 9월, 10월 됩니다. 그럼 한 10월, 11월 이제 사례 문제 같은 거 한 번도 안 풀어보다가 갑자기 막 모의고사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문제 풀고 기출문제 중요하다니까 기출문제 답안 써보려고 그러면 답안이 안 써져요. 왜냐면 상반기하고 한 중하반기까지 객관식만 풀다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자체가 시험 유형이 다양하고 준비해야 될 게 한정된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항상 효율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잘 잡고 1년 공부 계획을 잘 세워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공부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게 어쨌든 내용 정리된 교재 하나는 있어야 돼요. 당장에 시험이 일주일 남았을 때 형법 전체 내용을 선사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리집이니까 한 8, 90이죠. 7, 80. 한 80%, 90% 정도는 전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아예 100%인 기본선. 기본선 한 110%, 120%예요. 막 천회죠. 그리고 한 8, 90% 되는 캡슐.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공부한 걸 바탕으로 정리까지 끝나 있어야 돼요. 교재 정리 어떻게 할 건까지 다시 수업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재 정리 방법에 맞춰가지고 정리해놓은 교재를 지금 일순환 때 완성을 시켜놔야 돼요. 교재 정리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완성한 일단 1차적인 교재 정리는 지금 기본 강의나 일순환까지 해서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정리를 끝내놓고 이 끝낸 교재, 공부한 교재 가지고 문제 풀고 하면서 다시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교재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심화 정리 강의입니다. 단순한 사례 쟁점 강의는 특강을 할 것 같으면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쟁점 정리, 이제 사례 쟁점 위주로 해가지고 짧게 훈련 식으로 가면 회차가 한 5일 정도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강의 자체 회차를 10회 넘게 잡아놨죠. 그래서 확실히 그 강의 취지나 내용 같은 경우는 잡고 가시고요. 자, 그리고 교재로 가서 기본서에 가름하는 정리집으로서 캡슐을 잡습니다. 캡슐을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캡슐이 편집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야. 정말 제가 사시할 때도 이런 편집 나오면 이 책 너무 올드한데 약간 이런 식의 편집이거든요. 21세기 이런 편집을 유지하는 것도 이상한데 편집도 너무 괴랄하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친절하게 편집이나 구성이 된 책이 아니에요. 약간 수험생 입장에 서술된 책이 아니라 약간 솔직히 학부 그 법대 교수님 스타일의 책이거든요. 수험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캡슐은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독학이 불가능해요. 캡슐 책은 독학으로 공부한다는 건 제가 누가 와가지고 수험 상담 같은 거 하는데 캡슐 그냥 혼자서 봤어요 하면 공부 안 한 걸로 봐요.
캡슐은 독학이 안 되고 독학으로 했을 때 교재 정리가 안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꼭 들으면서 책을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정리하겠다를 딱 1순환의 가장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목표가 뭐라고요? 교재를 뜯어 고쳐가지고 내 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재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교재를 뜯어 고치는 게 특히 초반 같은데 총론 파트 가면 이론지가 싹 쳐내고 쓸데없는 거 쳐내고 또 빠진 거 집어넣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교재 정리가 복잡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시간이 넉넉하고 막 뜯어 고칠 만한 시간적인 여유나 삶의 여유가 충분함도 하면 되는데 당장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재 정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 부교재로 쟁점 정리 형법을 깔고 가요. 그 쟁점 정리 형법 같은 경우는 올해 개정 안 됩니다. 그냥 작년판 가지고 가요.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사례쟁점으로 넣어놓은 건 사례쟁점만, 사례형에서 주로 학판검으로 정리된 총론 쟁점 그리고 강론 파트 판례 케이스 정리 이렇게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뭐 최신 판례가 추가된다 그래가지고 뭘 바꾸고 추가하고 할 만한 게 생각보다 없어요. 이제 명의신탁 관련해가지고 기존 판례 전원합의체가 바뀐 게 있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쟁점 갈아 끼울 전원합의체 판례 태도로 반영해서 결론을 바꿔놓은 거, 오늘 추록 나간 거 있죠? 딱 그 정도만 바꿔 끼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필요 없습니다. 이 교재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캡슐이 너무 복잡하고 뜯어 고치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 고치려면 보기도 너무 복잡스럽고 서로 힘드니까 어떤 파트 같은 경우는 이 부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대체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시험장 들어갈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따로 안 잡되 이 부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찌라시로 드렸어요. 책에다 끼워 놓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지저분해지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별도 부교재를 잡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주교재는 캡슐이고요. 캡슐에 붙여가지고 쟁점정리 형법은 부교재를 무조건 붙일 거고요. 그리고 수업 따라갈 때 여러분들 시험장용 법전은 무조건 들고 다니세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법 포함해가지고 형소법이나 특별법, 형법 하면서도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 듣는 무슨 이제 1년 차에 듣는 기본 강의 막에 기초 이론 강의 이런 거면 이런 건 형소 가서 배우세요. 이런 거 특별법 가서 배우세요. 미루면 돼요. 다른 과목이니까. 근데 우리는 당장에 내년 1월에 시험장 들어가야 되고 지금 심화 정리 강의라는 일단 기본 강의 정도는 한 번씩 다 어떤 과목이든 들었음을 전제로 깔고 갑니다. 그래서 형법 중요한 형법 쟁점이나 형법 판례를 정리할 때 필요한 형소법적인 지식이나 특히 특별법은 무조건 다루는 걸 원칙으로 가요. 당연히 형법이 일반법이고 일반법이든 특별법에서 형사특별법이 판례든 케이스도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은 특별법까지 메인 시험범위에 포함시키니까 이게 다른 시험, 그러니까 법원행신이 뭐니 다른 형법 사례 보는 시험 같은 경우는 특별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에서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 쳐버리고 형법 얘기만 잘 써도 득점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만 유일하게 특별법이 메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논의를 특별법까지 마무리를 꼭 해야지 이걸 중간에 형법에서 끊어버리고 특별법은 나중에 특별법 가서 배우세요가 전혀 의미 없어요. 그래서 특별법 같은 게 나오는 것도 같이 할 거니까 그럴 때 생각보다 법전을 차근차근 다 찾아보면서 갑니다. 그래서 법전도 웬만하면 들고 다니세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는 이렇게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교재 정리 방법 좀 얘기해 보고 가죠. 자, 어떤 책이든이에요. 아무리 정리가 잘 돼 있고 아무리 뭐 얇게 잘 끊어져 있는 책이라 하더라도 새 책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없어요. 어떤 책이든 내가 이거를 시험장에 끝까지 들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공부하고 수업 들은 걸 바탕으로 내 책으로 교재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캡슐의 경우는 특히 교재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캡슐은 그냥 읽으면 책이 안 읽혀요. 뭐가 쟁점이고 뭐가 그냥 판례 일반 설명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쓱 봤을 때 구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수업을 하는 제가 읽어도 번잡스러워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는 혼자 독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책을 하도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편집이나 이제 서술 스타일이 너무 올드해서 그런 거지. 자, 그래서 무조건 교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 정리를 했을 때는 항상 따라붙는 게 답안 작성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례형 시험이라 그러면 내가 교재에서 체크하고 잡고 남기는 내용이 곧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답안에 쓸 말이에요.
내가 주관식 답안에 쓸 거니까 밑줄 긋고 추가하고 정리하고 하는 겁니다. 객관식 같으면 키워드 하나 잡고 눈에 훑어가지고 그냥 OX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교재 정리할 필요 없어요. 단어만 체크하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객관식 시험만 보는 거면 이렇게 막 교재 정리부터 해가지고 꼼꼼하게 정리할 거 없이 판례면 판례, 규정이면 규정, 이거 객관식에서 중요하니까 이 단어 할 수 있다 없다, 뭐 하여야 된다,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 그냥 체크하고 판례 키워드만 체크하고 넘어가도 객관식용 교재 정리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공부한 거 가지고 사례 시험인 거죠. 사례 시험 답안, 기록 답안, 객관식 OX까지 맞춰야 돼요. 특히 뭐요? 제일 쓸말이 많은 게 사례 답안이죠. 그러니까 가장 쓸말이 많고 내용 정리가 많은 사례 답안 쓸 거 위주로 교재 정리를 잡고 그걸 바탕으로 거기서 나오는 게 객관식도 나오는 거고 기록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는 답안을 어떻게 쓸 건지랑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답안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얘기는 뭐 기본 강의든 형소 강의든 형법 강의든 기록 강의든 가장 첫 시간에 이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 좀 기존에 들으신 분들은 이거 되게 뻔한 얘기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대충 아실 거예요. 답안을 작성한다고 하면 자, 형사 사례의 기본이에요. 이건 법학 케이스의 기본이에요. 이건 민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까지 배우니까 이런 설명을 충분히 끝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딱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법학 케이스, 형사 사례풀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별합니다. 형사 기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뭐 하냐면 지금 우리가 재판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한테 유죄 판결 선고해서 징역 10년을 때릴 거냐 아니면 무죄로 풀어줄 거냐 이런 걸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재판장이 제일 먼저 뭐예요? 사실 인정부터요. 사실이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인정이란 표현을 쓰죠. 사실 인정이에요. 재판 실무 같은 데 쓰는 용어예요. 사실 인정부터 하고 인정 안 되는 사실은 쳐버리고 인정되는 사실만 끌고 와서 법리 적용, 법적 판단이에요. 우리는 법학 케이스니까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법적인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형사재판에서 우리 피고인이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형법 250조 1항 같은 걸 적용해가지고 무슨 징역을 때리고 뭐니 판단을 하기 전에 재판에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따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죽인 사실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부터 따져야 돼요. 찔러 죽인 사실 자체가 인정이 안 되면 그냥 무죄로 풀어주고 끝내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법적 평가를 할 일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찔러 죽인 사실이 인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야? 형법 250조 1항 규정, 법리 같은 걸 적용해가지고 유죄라고 평가되고 유죄임을 전제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모든 케이스의 기본은 사실 인정부터 하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에요. 순서가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민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갑이 을한테 도자기를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을이 갑한테 5천을 쏴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계약에 대한 법적 평가가 매매냐 교환이냐 매매에 대한 효과로서 뭐냐 이런 식으로 사실 인정부터 해서 주고받기로 한 사실 자체가 인정이 안 되면 그게 매매니 교환이니 평가할 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떤 케이스 순서가 뭐야? 사실 인정부터 하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 지금 그냥 들으면 되게 뜬구름자는 소리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지금 방금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쟁점의 큰 대분류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형사 케이스에서 쟁점 분류는 이쪽 아니면 이쪽 둘이라고요. 기록 시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판단이든 결론을 내리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사실 인정의 근거는 뭐야? 이 사람이 찔러 죽였다, 훔쳤다, 횡령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뭐가 된다? 판단의 근거? 저 인간이 인상이 더러우니까 죽인 게 아니라 CCTV 영상도 틀어보고 피해자 진술도 들어보고 증거를 가지고 사실 인정하는 거죠. 증거의 개념 자체가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잖아요. 다 형소에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이제 배우는 용어가 시험에 써먹히는 거예요. 사실의 인정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고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정하기에 부족한 거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안 죽였다가 아니에요. 죽인 사실이 인정이 안 된다. 형사재판에서는. 그걸 뭐 가지고 판단한다? 증거 가지고 판단해요. 자, 그러면 사실 인정 쟁점은 어디서 나와요? 기록에서 뭐가 나와요?
기록에서 우리 피고인이 1회 공판에서 V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증거관계를 검토해봤더니 부족하고 달리 없어서 인정하기, 증거불충분, 무죄입니다 쓰는 케이스 있죠. 기록에서. 그게 이쪽 사실인정 쟁점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 목차 구성이 어떻게 돼? 이쪽 쟁점은 증거관계 검토,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신빙성 탄핵, 부족 증거 등 설시하고 후단 무죄, 증거불충분 무죄로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기록에서 절반 사실인정 쟁점입니다. 그럼 나머지 법적 판단 쟁점은 뭐야?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가요. 그래서 기록시험 같으면 어떻게 돼요? 공소사실 인정하는 것들 있죠. 부인하는 사실과 인정하는 사실이 있으면 인정하는 사실은 검사도 훔쳤다고 하고 피고인도 훔쳤다고 인정하면 더 이상 사실은 다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안 쓰는 건 다 뭐야?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법리를 적용했더니 이건 불법원 임금의 횡령이어가지고 횡령 임의로 소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원인 급여물에 대한 거니까 무죄다 이렇게 논증하는 거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어떤 증거관계 검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리 적용이 들어가요. 법리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법학이니까 기본적으로 규정에 써 있는 거. 규정에 좀 애매하게 써 있거나 공백이 있으면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판례가 들어가는 거고. 자, 이게 사례 시험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판례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판단할 건지에 대한 견해 대립 논의를 써주고 거기에 대한 판례 태도에 맞춰서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적용해서 판단하겠다. 학설 판례 검토 쓰는 거예요. 자, 기록시험 일단 생각을 하라 그랬죠? 자, 기록시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안 잡혔으면 기록 못 푸는 겁니다. 이상하게 푸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푸는 기록 형사 케이스는 쟁점 분류를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기록 표지에 나와 있는 갑을 공소사실들에 대해서 제1회 공판주소 인부진술 등까지 다 고려한 상태에서 사실을 다퉈서 후단 무죄로 논증할 이 사실인정 쟁점 쪽인지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법리 적용해가지고 이제 무명공 판단하는 법적 판단 쟁점으로 풀 건지 이 쟁점 분류가 기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쟁점을 분류함에 따라서 지금 이 설명 어디 하다 왔어요? 답안 구성이 달라져요. 자, 답안 구성이 어떻게 달라져요? 기록 공부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지금 목차 잡는 정도는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요. 자, 증거관계 검토라고 했을 때 사실인정 쟁점에서 가장 전형적인 목차 결론이 어떻게 돼요? 다툰, 자, 사기치지 않았다, 사기고의 없다, 나는 진정하게 도와주려고 한 거다. 사기고의를 부정하죠? 공모를 부정해요. 그러면 증거관계를 검토해서 고의를 가지고 진짜 사기치는 사실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검토를 해봤을 때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가 가장 사실인정 쟁점의 가장 전형적인 목차 결론 구성이에요. 그럼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목차 구성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아요? 자, 기본 답안 구성이요. 기록 공부를 한 번도 했는데 이 목차가 지금 머릿속에 쫙 안 잡힌다는 기록 공부를 뭔가 이상하게 한 거예요. 자, 전체적인 논리 흐름이 어떻게 돼요? 증거불충분 무죄예요. 출발은 어떻게 돼요? 지금 사기죄로 기소됐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나는 사기 고의도 없고 공모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1회 공판조서 모두 진술, 피고인의 인부 진술을 부인 취지가 들어가요. 이거 베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다투는 공소사실 관련해서 검사가 유죄라고 제출한 증거를 나열해 줍니다. 이거 나열하시는 게 맞아요. 노수환 교수님 같은 이거 목차 생략하는데 수험 답안 써보면 이거 쓰는 게 맞습니다. 물론 뭐 생략한다 그래도 여기 맞춰 쓰면 틀린 건 아니에요. 노수환 교수님 그거 맞춰 쓰는데 생략을 하는데 안 맞춰 쓰는 답안도 이상한 답안이에요. 자, 어쨌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하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쫙 나열합니다. 지금 증거관계 검토예요. 나열을 한 상태에서 이 증거들 중에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쳐내야 돼요. 왜? 증거 능력의 개념이에요. 증거 능력이 뭐다? 우리가 지금 다투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것들을 쳐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내용에 우리가 했다고 써 있어도 판사가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걸 먼저 쳐주고 그 다음에 뭐야? 검사 제출 증거에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쳐내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은 판사가 읽어보고 증거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사기쳤다고 써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야? 가장 우리한테 불리한 증거 능력이 살아남아서 판사가 읽은 증거들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불리한 증거들 추려가지고 판사님 거기 피해자가 우리 피고인이 사기고의 가지고 사기쳤다고 써있긴 한데 이런 점들을 검토해봤을 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신빙성이 낮습니다라고 논증 검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족 증거 등 설시가 뭐야? 10개 중에 3개 쳐내고 남은 7개 중에 4개 탄핵했으면 남아있는 3개 곁다리 증거들만 가지고는 우리 다투고 있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등이에요.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불충분 무죄예요. 기록 공부를 하셨으면 방금 얘기한 거 기록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안 잡혔으면 기록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물론 공부를 하실 때 기록 공부 이제 더 자세한 건 이제 기록 강의를 미루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쟁점 분류가 중요해요. 사실인정 쟁점으로 잡히는 순간 이게 기본적으로 잡히고 이제 결론에 따라 가지고 목차 변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강법칙 케이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막 변형 들어가고 해요. 그런 것들 기록 강의 가서 배우는 거죠. 기록 강의 파트 딱 가면 무명 공정을 해가지고 답안 작성법을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쟁점별로 목차 정리가 들어가요. 목차를 잡고 채워넣자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쪽으로 불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 답안은 간단해요. 인정되는 사실이 전제로 깔려있고 아까 불법 원인급여 횡령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보관하고 있다가 다 처분하고 헤쳐먹은 사실은 다 인정이 된다고요. 다툼 없이. 그걸 법리 적용, 판례 적용을 해봤더니 아니면 견해대리 확판검에서 검토 결론대로 적용을 해봤더니 무죄로 빠질 뿐이야. 그럼 답안 구성이 어떻게 돼요? 인정되는 사실에 적용할 법리 설시가 들어가요. 규정이면 규정, 판례면 판례, 확판검이면 확판검 쓰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야?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적용된다고 베껴 쓰고 외워 쓴 거죠. 규정은 베껴 쓸 거고 판례는 외워 쓸 거예요. 그쵸? 베껴 쓰고 나서 어떻게 돼요? 문제에서 주어지고 기록에서 쳐내고 인정한 사실을 이 법리에 적용해서 검토해야 돼요. 사안 검토라고 많이 쓰죠. 사안 포섭을 해요. 포섭. 자, 불법 원인급여 횡령은 무죄라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어요. 그럼 사안 검토의 핵심 뭐겠어요? 우리 사안의 경우 얘가 헤쳐먹은 물건이 뇌물로 전달하라고 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해서 판례 법리를 적용해 봤을 때 임의로 처분해도 무죄다라고 쓰는 거라고요. 사안 검토예요. 여기도 구구절절히 분량이 들어갑니다. 여기 분량 안 들어가면 패점 빠져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험 답안이니까 여기 뭘 써주는 거예요? 이런 법리 관련이 문제된다. 쟁점의 정리, 뭐 문제의제기 쓰는 사람마다 표현은 달라도 돼요. 뭐 생략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답안 써보면 이런 것들 묶어서 들어가죠. 어차피 사안 검토 마지막에 결론이 들어가니까. 자, 구성을 잡으면 법리 및 사안 검토 결론이에요. 이게 그냥 두 가지예요. 문단으로 따지면. 이건 그냥 논의의 출발인 거고. 자, 그니까 쟁점 분류가 왜 중요해요? 이쪽 쟁점으로 분류할 건지 이쪽 쟁점으로 분류할 건지에 따라서 목차 구성이 달라져요. 구성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 채워넣을 말을 찾아야 되잖아요. 6개 목차를 잡는 거에 대해서 채워넣을 말을 찾아서 기록을 분석하고 읽는 거랑 이런 거 그냥 사안 포섭할 키워드 같은 거 간단히 찾으면서 기록을 읽고 분석하는 거랑 기록을 읽는 정도가 달라지죠. 기록시험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쟁점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 기록을 정독하고 앉아있으면 무조건 시간 오버예요. 기록을 2시간 만에 푼다라는 건 1시간 안에 메모하고 기록 분석해서 쟁점 뽑고 결론까지 내고 남은 1시간을 써야 돼요. 물리로 쓰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기록은 50페이지 끊어서 써있긴 한데 원래 실제 기록으로 따지면 생략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주면 100페이지, 150페이지는 충분히 넘어가는 기록입니다. 그걸 시험용으로 50페이지 끊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 싸움이에요.
100페이지 넘는 걸 1시간 안에 분석하고 쟁점 뽑고 결론까지 내고 나머지는 뒤져보면서 답안을 써야 되니까. 자, 그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볼 때는 쟁점을 분류해서 이쪽 쟁점이 문제되는 공소사실은 말 그대로 증거관계 하나씩 따져가면서 꼼꼼히 읽어야 돼요. 왜냐면 신빙성 탄핵 같은 거 할 때는 사실에 대한 논증까지 들어가니까 대충 봐가지고는 안 돼요. 충돌되고 모순되는 말들을 찾아내야 되니까. 대신에 얘는 뭐야? 쟁점만 제대로 뽑아냈으면 규정은 베끼는 거고 판례는 이미 암기돼서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록을 찾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기록을 이쪽 쟁점으로 분류되는 공소사실 관련한 기록을 어떻게 읽는 거예요? 사안포섭에 필요한 핵심 키워드만 찾으면 돼요. 아까 말한 불법원이 금액을 있잖아요. 이게 뇌물 전달 목적으로 교부된 거구나 찾아 읽으면 된다고요. 그럼 그걸 찾았으면 나머지 관련 기록들은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찾은 게 맞구나, 추가되는 게 없구나, 달라지는 게 없구나 확인하고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기록의 완급 조절이 되는 거예요. 출발이 뭐라고요? 쟁점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형사 공부하는데 처음 듣고 있으면 큰일 나요. 특히 기록 공부를 했는데 이 얘기가 생소하다 그러면 기록 공부를 이상하게 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기록 공부 되게 이상하게 하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수업으로 돌아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기록 시험에서, 그러니까 기록형 시험에서, 형사에서 쟁점 분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민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모든 법학 케이스의 기본이에요. 그런 매매 계약 자체를 체결한 바 없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냥 계약의 효과를 논할 것 없이 계약이 없는 거죠.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제 민사는 좀 더 이제 다른 쪽으로 복잡해지는 건데 이제 그건 민사가 싸지고. 자, 형사 기록 같으면 절반이에요. 5대5, 뭐 4대6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분량으로 따지면. 근데 시험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이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뭔 소리냐면, 자, 기록 시험은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케이스든 어떤 문제든 이게 절반이고 이게 절반을 기본으로 이번 시험 이쪽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이번 시험 이쪽이 좀 더 중하게 나왔다. 이 정도 평가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수업은 약간 사례에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랬죠. 사례 시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례형 시험이라 그러면 사례형 시험은 100% 이쪽이에요. 이건 시험의 유형 문제예요. 사례형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지를 딱 받으면 사실관계가 구구절절히 쫙 써있고 형법 같으면 이런 사실관계에서 법리를 적용해서 갑과 을에게 무슨 죄와 그에 대한 책임이 물을 수 있는지 죄책을 논하시오. 형사소송법 같으면 이런 수사기관의 행위가 사실관계를 쫙 써주고 위법한지 적법한지 평가해봐라.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평가해봐라죠. 그러면 지금 뭐야? 문제지. 한 페이지 문제에서 문제지에서 쭉 주는 사실관계 자체가 뭐야? 몇 월 며칠 날 갑과 을이 짜고 그의 바탕에서 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나가서 이런 걸 붙잡고 뺏고 난리 법석을 피우죠. 문제지에 써있는 얘기들이 다 뭐예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한 페이지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써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런 사실이 인정하고 존재하고 사례 문제 같은 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 판단 평가를 해서 죄책을 논하고 위법성을 논해라라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 시험은 둘 다 나오는 거고 사례형 시험은 시험 유형상이에요. 사례형 시험이 어떤 시험 안 나와요? 우리 피고인이 진짜 죽인 건지 따져봐라. 이딴 문제 안 나와요. 그건 문제 유형상 나올 수가 없는, 그건 증거 기록을 줘야 되는 거니까. 사례 문제는 100% 이 법적 판단 쟁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시험 있죠. 사례형 시험만 보는 다른 형법 공부하는 뭐 법원행신이 경찰 가문 이런 시험 강의를 들어가면 이쪽 얘기는 하진 않아요. 물론 개관할 때 대충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목 찾았고 이렇게 풀고 이런 얘기는 다른 시험 강의하면 꺼내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기록형 시험에서 이걸 메인으로 다루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건 논의의 출발이에요. 자, 이게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쟁점 분류예요. 이건 어떤 시험 공부할 때 가장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와가지고. 자, 그러면 뭐 이쪽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다 지금 기본적인 뼈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형소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기록의 기본적인 뼈대는 형사소송법 절차법에서 출발합니다. 형소법 공부가 그래서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런 거 제대로 못 풀어요. 왜냐하면 설명하는 거 자체를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기록 공부를 하기 전에는 무조건 형소법 공부가 그래서 선행돼야 됩니다. 형법을 몰라도 기록은 건들 수 있지만 형소를 모르면
기록을 못 건드려요. 보통 그 사람들이 바꿔서 오해하는데 형소가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례시험 같은 무조건 여기라 그랬어요. 그럼 사례시험 답안의 구성이 쟁점 키워드 위주로 쟁점 정리를 써주고 우리 사안에 적용될 법리, 규정. 자, 법리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가장 간단하게는 규정, 판례 또는 규정 쓰고 거기에 대한 해석 관련 판례 태도는 이렇다 쓰겠죠. 엔드로.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 같으면 견해들이 믿고 긍정하자는 견해, 부정하자는 견해 이런 경우에 한해서 긍정하는 절충설이 있고 판례는 무슨 설의 입장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바 생각건데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검토요. 검토라는 게 뭐예요? 학설 판례까지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리 케이스, 네가 준 케이스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 건지에 대해서 이런 견해들이 있고 판례까지 포함해서 검토라는 거 뭐예요?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검토에 따라서 사안포섭 네가 물어보는 거 결론을 맺겠다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법리 기재인 겁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불법원이 그거 같은 거, 횡령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뭐 굳이 쓸 것 같으면 횡령죄 규정을 써줄 거고 거기에 대한 판례 해석론만 붙이거나 아니면 아예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학판검을 써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사안포섭의 핵심은 뭐라고요? 문제 사례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 뇌물 전달 목적으로 받은 거여가지고 불법 원인 급여물에 해당해서 법리 검토 무죄다로 가요. 그러면 내가 답안을 쓸 때 외워 쓰고 미리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횡령죄 성부 관련해서 불법 원인 급여물에 대한 처분 시 횡령죄가 성립할 건지 여부가 문제되면 불법 원인 급여물, 횡령죄 성부 이런 쟁점 키워드가 써 있어야 되죠. 내가 이 쟁점을 네가 물어보는 거 맞게 찾았습니다. 일단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규정은 법전 가지고 베껴 쓰면 되지 암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쓸데없이 여러분들 법전 주는 주관식 시험에서 규정 외우고 있으면 시간 낭비예요. 물론 객관식 훑어보고 OX 맞출 정도로는 보는 거지만 백지에다가 완벽하게 문장 쓰는 거는 법전 펴가지고 베끼는 게 훨씬 정확하고 훨씬 빠릅니다. 쓸데없이 규정 외우고 있는 거 시간 낭비예요. 규정은 베껴 쓰는 거고 말 그대로 판례나 학판검은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 백지에다 못 쓰는 거죠. 법전에 이건 안 써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뭐야? 내가 외웠을 게 교재 정리 대상이에요. 교재 정리 대상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런 법리 기재를 함에 있어서 외워서 백지에다 써야 되는 부분을 내가 체크하고 남기는 겁니다. 쟁점 키워드도 쟁점을 잡아서 키워드를 남겨서 외워야 써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학설 판례 검토 판례도 판례가 책에 한 문단으로 써 있으니까 한 문단을 다 베끼는 게 아니잖아요. 키워드와 들어가야 되는 문장 핵심 내용을 체크하고 정리해가지고 외우고 시험장에 일단 외우려면 체크가 돼 있어야 읽으면서 암기할 거니까 교재 정리부터가 항상 목표가 먼저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 정리를 하려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를 내가 일단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찍어드리긴 하는데 찍는 걸 밑줄 긋기 전에 왜 이 멘트가 중요하고 이 멘트가 정리하다가 어느 정도 쟁점 이해가 돼 있어야 체크가 되고 암기가 오래 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쟁점이고 뭐고 이게 왜 문제되는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단어를 써야 된다니까 때려 외우고 있으면 그거 금방 까먹습니다. 어쨌든 쟁점 키워드와 그에 대한 법리 기재할 거 베낄 건 쳐내고 외웠어야 될 거 남겨가지고 짝짝짝. 물론 베낄 것도 어디를 찾아서 어떻게 베낄 건지는 공부 단계에서 정리가 끝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 사안포섭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왜 위에서 제대로 베껴 쓰고 외워 쓴 키워드랑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 단어 키워드를 조합해서 문장 구성하는 거예요. 그쵸? 형소 같은 경우 뭐 긴급체포 요건이라 그러면 긴급체포 조문 베끼면 돼요. 요건을 1, 2, 3 잡았으면 우리 사안의 경우 체포 대상된 그 범죄가 법정형이 이런 거니까 중대성은 있고 우연히 어쩌고저쩌고 발견한 거니까 긴급성 또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위에 쓴 법리 키워드와 문제에 주는 사실관계를 그냥 조합해가지고 말만 만들면 되는 파트예요. 이건 외워 쓰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리 기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사안 검토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맞춰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결론은 한 줄이에요. 죄책을 물어봤으면 무슨 죄다? 아니다. 위법하냐 적법하냐 물어봤으면 위법이다 적법이다.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물어봤으면 있다 없다. 그냥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묶어 써버리는 거죠. 어차피 사안 포섭할 때 결론이 나와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게 답안 구성의 기본이고요. 사례용으로 교재 정리를 한다 그러면 다 이쪽이고요. 이쪽에서도 키워드 잡고 법리 설시할 거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자, 캡슐로 가셔가지고 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뭐 내용은 다시 공부할 거고 순서 맞춰가지고. 자, 대괄호 001에 양괄호 2번 보시면 형식만 보세요. 보안 처분에 있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 키워드예요. 문제에서 만약에 이 케이스가 나오면 쟁점 정리 문제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소급표 금지 관련해가지고 조문이 있으니까 그 행위시법주 1조를 베껴주고, 그리고 이런 소급표 금지 원칙 행위시법주의 관련해서 형벌 말고 보안 처분에 있어서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정리는 단어라지만 쓰는 건 문장으로 쓰죠. 문제된다까지 쓰는 게 문제제기 쟁점 정리야. 물론 이제 우리 사안에서 이건 보안 처분 이런 검토 같은 게 좀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법리 기재하는 게 뭐라고? 여기는 지금 뭐야? 견해 대립 판례 검토로 잡히는 사례 학판검 딱 쟁점으로 정리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교재 같으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걸? 쟁점 키워드를 잡아놓고 그냥 판례만 띡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교재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교재가 붙습니다. 형식만 보세요. 내용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 4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교재를 할 때는 쟁점 정리 말하는 거예요. 자, 일부러 뜯어서 맞춰놨습니다. 표현 같은 것도 약간 다 맞춰놨거든요. 전체적으로. 자, 쟁점 정리 그대로죠. 보안 처분에 대해서 적용되는지 문제. 자, 견해 대립, 긍정설, 부정설, 개별 판단에서 각각의 근거 내용 써있고, 판례가, 자, 틀을 맞추세요. 판례는 학설 소개를 했으면 이 설의 입장에서 평가가 되면 이런 설의 입장에서 이제 판례 키워드를 외워 쓰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때는 판단하는 식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조건 검토가 나와야 돼요. 따져봤을 때 이게 타당하다가 나와야 돼요. 가끔 답안 쓰는 거 피드백을 해보면 차라리 학설을 아예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견해 대립 판례까지 써놓고 검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답안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논리적인 흐름이 확 깨집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까지는 소개에 불과해요. 적용되는 여부가 문제돼서 이런 견해들도 있고 판례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라는 소개에 불과합니다. 그럼 당연히 소개를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네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여기 소개된 것 중에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걸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게 논리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이 검토 결론에 따라서 사안 포섭을 해서 물어보는 거 답을 내려야 읽는 사람이 그냥 쓱 읽는 거예요. 논리적 흐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그냥 나는 학설 같은 거 언급도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처음 쓸 때부터 공부하는 단계에서부터 학설을 날려버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판례만 쓰고 그냥 판례대로 바로 포섭해보면 차라리 괜찮은데, 쟁점 잡고 학설 판례 소개를 넣고 검토만 누락하는 답안이 가장 최악이에요. 판례만 쓰는 것보다 그게 더 최악입니다. 논리적 흐름이 깨지면 일단 감점 사유예요. 그래서 어떤 쟁점을 학판검으로 쓸 거다, 어떤 쟁점은 그냥 판례만 쓰겠다, 이런 것들도 공부 단계에서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캡슐에는 너무 판례만 뜯어놨으니까 이거를 지금 막 책을 또 수정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부교재로 가셔가지고 학판검 짧게 끊어서 정리해서 대체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이제 부교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재 정리를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자, 학판검으로 잡는다고 하면 이제 슬슬 교재 정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까지도 갈 거예요. 내가 쓸 말을 생각해 보면 쓸 말이란 건 내가 이제 체크하고 외울 거란 얘기예요. 쟁점도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고 암기해요. 키워드로 정리하고 이제 문장을 시험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학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이렇게 가는 건데, 일단 판례부터 보면 학설을 소개를 했으면 틀을 좀 맞추세요. 판례가 평가가 되면 무슨 설의 입장에서, 물론 평가가 안 되면 이런 표현 생략입니다. 그냥 판례는 이렇게 갑니다. 판례 키워드, 역시 키워드 위주로 판례 문구 써주고 이런 식의 입장이다, 뭐 판시하였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검토는 책에는 소목차를 잡아놨지만 실제 답안에 소목차 안 씁니다. 소목차를 안 쓰기 때문에 더더욱 구성이 중요해요. 차례대로 쓰는 게. 왜? 여러분들 시험 답안에 소목차를 잡을 만한 물리적인 분량이 부족해요. 한 줄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소목차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법리는 쟁점 키워드 한 문단, 나머지 법리 한 문단이에요. 이 한 문단으로 그냥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구성을 잡는 거예요. 검토 같은 경우 그래서 한 문장으로 쓰니까 학설 같으면 키워드를 잡고 연결어구 같은 걸 좀 맞춰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해 1, 2, 3 견해가 대립하고 이렇게 쓰겠죠. 여러분들 이런 문장 지금 컴마를 여기서 찍을 건지 그냥 쉼표로 갈 거 이런 것들도 자기 스타일 맞춰가지고 문장 정리도 하고 답안 쓰셔야 돼요. 민사든 형사든. 판례는 무슨 설에 좀 이렇게 판시하였다. 이제 소목차를 안 잡으니까 연결어구 같은 걸 좀 써주는 거예요. 검토에서 주로 쓰는 게 생각건데 약간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판결문 같은 거 쓸 때도 가끔 좀 써서 생각건데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설이 타당하다로 써주는 거예요. 마무리를. 거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거 지금. 그럼 당연히 어떤 쟁점이든 여기 틀에 맞춰가지고 정리하는 게 기본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타협을 하셔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답안은 아까 부교재 4페이지 딱 펴보면 아시겠지만 쟁점 잡고 학설 내용 분설에서 근거나 내용 쫙 다 맞춰 써주고 그리고 판례 평가에서 판례 문구가 적시한 다음에 논증적으로 논증을 해서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이런 근거 가지고 검토해 봤을 때 이게 가장 타당해서 나는 이걸로 풀 거다라고 써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답안이고 옛날 사법시험 답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아까도 얘기했죠. 시간도 없고 답안지에 물리적 공간도 부족해요. 이거를 구구절절히 맞춰 쓸 물리적인 공간이 없는 답안이 여러분들 답안지예요.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옛날 사시 같으면 답안지 딱 받아보면 답안지가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네 바닥이죠. 앞 페이지 두 페이지, 뒷 페이지 두 페이지잖아요. 총 네 페이지죠. 네 바닥이라 그러죠. 그러면 사시 같으면 그게 지금 줄이 다 여러분들 밑줄이 몇 번째 줄이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쵸? 사시 같으면 1점당 그러니까 어떤 설문 하나가 10점짜리면 1점당 답안지 분량을 2.5줄을 잡아요. 25줄을 써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쓰기 전에 이건 10점짜리니까 여기까지 쓰겠다를 체크를 하고 답안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오바됩니다. 오바가 당연히 되죠. 될 것 같으면 쓰다가 얼른 마무리해야 돼요. 넘어갈 것 같으면.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체크하는 기준이 사시 같으면 1점당 2.5줄인데 이거는 그냥 주어진 배점과 주어지는 답안지 가지고 산수 계산하는 거예요. 나눗셈 하는 거예요. 변시는 1.2줄인데 그냥 한 줄로 잡으라 그래요. 한 줄로 잡으면 오버하니까. 변시 답안은 1점당 한 줄에서 1.2줄을 잡아놓고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10점짜리 배점의 사례 문제 설문이 나오면 그걸 10줄에서 12줄 정도로 끊어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시에서 나오는 형법 사례 쟁점이나 변시에서 나오는 형법 사례 쟁점은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책이 다 사시에서 내는 책이에요. 쟁점에 있어가지고 정리하는 건 차이가 없는데 실제 답안에 현출할 분량이 절반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시처럼 구구절절히 답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시 스타일처럼 학판검이 완벽하게 써있는 책을 공부할 때도 이미 한번 정리해 놓은 거예요. 부교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쳐내야 돼요. 그 쳐내는 거를 차선책으로 잡으셔야 돼요. 다 쓰면 좋은데 못 써요. 여러분들은 못 씁니다. 이건 물리적 불가능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커버할 수 있는 주관적 사유가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선순위를 따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뭘 쳐낼 건지예요. 제일 짧게 끊는 건 뭐겠어요?
쟁점 잡고 판례 쓰고 판례대로 포섭하고 끝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는 학판금 학사는 다 필요 없고 최대한 짧게 쓰겠다 그러면 쟁점 잡고 그에 대해 쟁점을 잡아야죠. 뭐가 문제된다. 거기에 대한 판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쟁점 키워드를 잡고 거기에 대한 판례 태도를 그냥 바로 쓰고 사안 포섭은 판례대로만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통 여러분 그 민법 답안이 이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주로. 근데 형사 답안은 학설 자체를 또 통으로 날리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봐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대로 갑니다. 일단 쟁점 정리는 그대로 써요. 이건 날리는 건 없어요. 판례도 그대로 써요. 판례도 날리는 건 없어요. 무조건 배점 판례 위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원래 같으면 학설 근거들을 다 쓸 건데 자 이렇게 그냥 갑니다. 이름만 쓰세요. 긍정설, 부정설, 논거는 안 써요. 안 쓸 거니까 어떻게 돼요? 교재 정리할 때도 밑줄 긋지 말란 얘기예요. 읽고 쟁점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논의만 이해하시면 돼요. 쓸 거 아니니까 밑줄도 안 그어도 되고 쓸 거는 학설 이름이니까 학설 이름 밑줄 그어야겠죠? 자, 긍정설, 부정설은 학설 이름만 써도 돼요. 왜 되냐면 키워드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라고 쟁점 키워드를 제대로 박아 썼으면 긍정설은 된다는 견해고 부정설은 안 된다는 견해겠죠. 특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내용을 안 써. 이런 저러고 긍정 이렇게 안 써도 여부가 문제된다. 긍정설 긍정하는 견해가 있구나. 부정설 안 된다는 견해가 있구나요. 그럼 대신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절충설을 쓸 때는 이게 특정이 안 돼요. 그쵸? 학설 이름만 써가지고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내용을 한 줄 써주는 거예요. 근거를 쓰는 게 아니라 내용 딱 몇 단어 써주는 거. 이러이런 경우에 한해서 긍정하자는 절충설이에요. 딱 멘트가 그렇게 들어가겠죠? 4페이지 같으면 개별 판단설이니까 그 보호 처분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충설인 거예요. 개별 판단설이 절충설이죠. 학설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특정만 있는 사람한테 특정만 내면 돼요. 그래서 절충설은 내용 하나 써주고 판례 그대로 쓰고 자 검토해서 이제 가장 쓰기 편한 근거 하나 정도 남기는 거야. 너무 생략하면 좀 답안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여기서 날린 내용 중에서 내가 취하는 학설에 대한 가장 논리적으로 완벽한 걸 정리하는 게 아니라 쓰기 편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색만 맞추는 거니까. 여기서 내용을 썼으면 여기에 대한 논증이 들어가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되니까 이게 타당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그게 사실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날려버리기 때문에 논증 필요 없어요. 가장 그냥 쓰기 편하고 적절한 논거 하나 대충 쓰고 이게 타당하다로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답안 구성이 딱 이게 한 문단이라고 그랬죠? 쟁점 키워드 잡고 이에 대해 1, 2, 3 붙여주세요. 이런 거 넘버링은 붙이는 게 맞습니다. 읽는 사람도 편하고 쓰는 사람도 편해요. 1. 긍정설, 2. 부정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에서 이렇게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실체 진실주의와 적정 절차의 구체적 고려, 양자를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써주고 절충설에 따라 사안 포석 결론 내리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답안 딱 실제 쓰는 정도 가장 딱 현실적으로 타협했을 때 가장 완벽하게 쓰는 답안 구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싫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쟁점 잡고 판례 쓰고 끝내세요. 이거는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를 결정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교재 정리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보면 딱 형사에선 이 정도예요. 형사랑 공법은 여기서 아마 타협이 잘 안 될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남기시고 이 틀을 기본으로 공부를 하시고 교재 정리를 이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교재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쟁점별로 끊어져 있긴 한데 당연히 이제 단어 같은 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자 보통 이런 것들을 그럼 다 밑줄을 긋는다고 했을 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구별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색깔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천이에요. 다르게 하셔도 돼요. 보통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이렇게 쟁점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잡으라 그래요. 그리고 판례는 객관식 사례 기록 불문하고 판례를 내가 체크할 때는 좀 구별해서 녹색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일반론 같은 거는 그냥 검정색으로 가라 보통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할 것 같으면
우리가 법률 규정 같은 걸 체크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규정은 판례도 아니고 일반론도 아니고 좀 구별해가지고 파란색 정도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이게 여러분들 단권화 작업할 때 기본 정리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옛날 40대부터. 옛날 40대는 그 교수님들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교수님들 기본서 같은 경우는 판례 박스 처리도 안 돼 있고요. 심지어 그 형소법 뭐 이재상 교수님 그런 책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쟁점 잡고 이게 맞고 대법원도 나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학판검으로 책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런 거 할 때 이런 거 밑줄 작업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수업할 때 이거 쟁점으로 체크하세요라고 말도 하지만 빨간색으로 체크하세요 밑줄 그으세요 얘기하면 아 쟁점 키워드 잡으란 얘기구나. 판례로 체크하세요도 얘기하지만 녹색으로 체크해 두세요. 아 판례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좀 선에서 알아들으시면 돼요. 색깔 같은 거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밑줄을 긋다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한번 정리된 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밑줄을 많이 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재 정리할 때 이렇게 맞춰서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막 그어버리면 생각보다 책이 너무 지저분해져요. 나중에 이제 겨울 돼가지고 어떤 상담도 들어오냐면 내가 엄청 열심히 공부한 책이에요. 겨울 때까지 한 11월, 12월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런 거를 막 생각을 안 하고 막 형광펜하고 막 밑줄 긋고 별표 치고 막 연필로 막 동그라미 치다 보니까 내 책인데 내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책을 못 바꿔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상담이 은근히 매해 한두 건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이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일순한테 완벽하게 알록달록하게 다 구별해가지고 정리해놓은 걸 바탕으로 그걸 다시 처음부터 2바퀴, 3바퀴 덧대면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덧대는 식으로 가겠죠. 나중에 공부할 때 좀 추가로 막 표시하고 추가로 포스트잇 붙이고 덧대는 식으로 공부해서 시험장 들어갈까지 생각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최대한 맞춰가지고 결정한 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교재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교재 정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교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틀을 맞춰놨어요. 근데 지금 캡슐 같은 경우는 그게 막 깨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일단 책에서 최대한 수정을 하되 책에서 수정이 안 되고 너무 수정이 지저분할 것 같으면 부교재 이걸로 가름합시다 해서 부교재로 넘어갈 거야. 그래서 부교재까지도 필수 교재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건 여러분들 헌법이든 뭐 형소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뭐 헌법이고 특히 행정법 같은 거나 헌법 같은 경우도 이 지금 틀은 그대로 들어가요. 민법은 약간 이게 변형이 돼요. 민법은 워낙 짜실짜실한 쟁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쓰면 그냥 무조건 오버거든요. 민법은 더 끊어쳐요. 더 끊어치는 게 뭐겠어요? 키워드 갖고 팔래요. 자, 그리고 교재 정리할 때 색깔을 구별하는 취지는 뭐겠어요? 나중에 공부할 때요. 자, 교재 정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시험 일주일 전, 시험 하루 전이에요. 내일이 형사 시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상황을 생각해보면 뭐야? 오늘 시험 보고 와가지고 밥 먹고 좀 뻗어 있다가 한 9시부터 정신 차려요. 그쵸? 그러면 한 새벽 2시까지 밤을 샐 수는 없으니까 민법도 남아있는데 그러면 대충 생각해보면 내가 안 그래도 집중력도 떨어지죠. 시험 중간에는 체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까 틀린 건 생각나고 난리 법석이야. 그 와중에 한 3시간, 4시간 동안 내일 형사니까 형법, 형소법, 형사 기록까지예요. 그럼 과목별로 이렇게 되는 거 과목별로 내용 정리한 기본서나 정리집, 형법, 형소 기록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선사기죠. 기출문제라는 또 선택 사례 기록 3가지 유형이에요. 생각보다 분량 많아요. 최소한 변식 기출문제 풀고 정리해 놓은 거를 3시간 만에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선사기 3과목이니까 최소 9개로 잡히는 거죠. 그니까 엄청 시간이 타이트하고 그럼 당연히 내가 1년 동안 공부한 기본서나 기본서에 가름하는 정리집을 발췌해서 보는 게 아니야. 나올 만한 것만 찍어주는 것만 발췌해서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가면서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리적으로 정독하고 있으면 형법책보다 끝나는 거죠. 날 새는 거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거 체크해 놓은 거 위주로 맞춰가면서 어떻게? 내가 사례 쟁점, 학판검 정리되는 거 위주로 빨리 쫙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돼요? 일단 빨간색으로 체크된 키워드만 보시면 돼요. 공부가 이제 완성이 돼 있으면 키워드만 읽어도 내가 쓸 학판검, 학설 이름, 절충설 대형, 판례 태도, 검토 이걸로 가야지가 떠오릅니다. 떠오르면 밑에 추가로 체크된 것들 안 보고 넘기면 돼요. 판례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난다? 녹색만 빨리 딱 단어 체크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형소법 규정이 중요하니까 규정 체크된 거죠. 규정만 쫙 한번 목차들을 읽어보겠다 그러면 아까 규정 파란색으로 따로 빼라 그랬죠. 이것만 맞춰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 색깔 구별하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작업하는 거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뭐야 판례 위주로 책을 한번 쭉 읽겠다 읽으면서 이건 판례였지라는 거를 굳이 머리를 쓰지 않고 바로 눈이 따라가서 봐야 되니까 판례를 보는 거는 녹색 그것도 체크된 키워드 위주로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읽었는데 판례는 떠오르는데 학설이 뭐였지? 밑줄 치고만 빨리 읽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1페이지까지부터 끝페이지까지 길게는 시험 일주일 전이면 뭐 하루당 이틀당 한 과목을 잡겠죠. 그 일주일 전에 빨리 훑어보는 거 1년 공부한 거를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 전날 또 한번 봐요. 형법, 형소, 특별법 포함 기록까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야? 시험날 아침에도 보는 거예요. 시험날 아침에도 한두 시간 공부할 시간 있죠? 집중력은 떨어지지만.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1년 공부하고 지금 정리집까지는 뭐라고요? 시험에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서는 120% 들어가 있는 거고 정리집은 한 80%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붙는 데는 지장 없어요. 80%로 하더라도. 그걸 시험에 필요한 선삭이 필요한 등이 다 들어가 있는 걸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렇게 완급 조절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다 읽어보고 들어가서 시험 보면 안 떨어집니다. 시험에서 쟁점을 못 잡고 판례를 못 쓰고 하는 건 뭐예요? 뽑아서 보면 구멍이 있어요. 시험은 A급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찍는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발췌해서 보면은 시험을 운에 맡기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일주일, 그러니까 1년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일주일 전에 한번 다 보고 전날 한번 다 보고 아침에 빨리 훑어보고 딱 들어가면 무조건 본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개 빠질 수 있는데 그 한두 개는 분대 지장 없어요. 그렇게 빠지는 거는 남들도 못 쓰기 때문에 그거 못 쓴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 보고 나서 그냥 시험 딱 본 거 그대로 나오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아무리 긴장을 하고 뭐 본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날 보고 그날 본 게 나오면 그냥 씁니다. 좀 부족하게 쓸 수 있을지언정 못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쓰고 나오면 붙는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상대평가에서 합격률이 한 자릿대가 아니죠. 어쨌든 붙기 힘들고 공부하기 엄청 힘들긴 한데 어쨌든 상대평가에서 절반만 제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사법시험이고 이상한 시험 같은 뭐 그렇게 하더라도 막 천운이 있어야 붙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딱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뭐냐면 시험을 무난하게 붙어나가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한두 개 못 쓰더라도 이렇게 공부한 거 바탕으로 그냥 다 맞췄으면 붙는 데는 지장 없겠구나 하고 무난하게 쓰고 붙어나가는 게 우리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힘들게 이렇게 막 기본서에 가름하는 정리집 남들이 얇은 거 막 볼 때 이거 막 뜯어 고쳐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를 분명히 잡고 가셔야 되고요. 이건 꼭 형법에 한정되는 거 형사법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예요. 1순환 때 이 전체적인 교재 정리랑 내용 정리 안 하면 1순환 타임이 지나가고 이제 7, 8월로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못 합니다. 그럼 그때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막 얇은 이상한 거 하나씩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이 안에서 어떻게 해보자 하고 막 문제만 이따만큼 좀 풀어보자 하는데 실제로 풀지도 못하고 막 대충 하다가 이제 밀려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법, 형소법, 형사 기록 천천히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죠. 전체 내용을 커버하는 교재 정리, 내용 정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1순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랑 1순환 때 연습 문제 안 줍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한 거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책을 다시 n분의 1에서 진도별로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거기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내용 정리 이런 것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여기다가 문제를 줘버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너무 성실해서 주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를 주는 순간 문제를 맞추겠다에 집중해가지고 전체적인 이해도가 떨어지고 교재 정리 정도가 떨어져요. 문제풀이에 집중하니라고. 순서가 항상 중요합니다. 어쨌든 내용 정리하고 교재 정리하는 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도 바빠 죽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연습 문제를 안 줘요. 당연히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이제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답안을 써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 진도로 들어가는데 좀 쉬었다 하죠. 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교재 진도 들어가긴 하는데 초반에 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기본 10분으로 잡을게요. 한 10분에서 좀 길어진 15분 정도. 너무 이제 쉬는 시간 못 잡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